네, 오늘 이 자리에 홍익표 전 의원과 임지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온 국민의 관심 결국 오늘 탄핵안 가결될 것인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어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안 표결 참여하자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제안을 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지난주에 그 탄핵안 표결 불참, 그러니까 불성립을 시킴으로 인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오늘까지 투표에 불참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자기들도 국민적 분노를 감당할 수 없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다만 당론을 어떻게 바꾸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마 의원총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소위 찬성표를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7명이기 때문에 오늘 현실적으로 그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권고적 당론 수준으로 반대를 유지하되 사실상 오늘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냐. 만약에 통과된다면 저는 한 10표 정도가 아니라 한 15표, 최소 15표 이상 한 20표 정도의 찬성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탄핵 표결에 참여를 하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아예 불참을 하도록 하느냐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일단 탄핵 표결을 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이 그 유지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배신자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의원들을 의총장이나 이런 데 모아놓으면 거기서 이탈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7명 정도는 이탈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의원들이 추가로 이탈하기 쉽지 않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경우에는 정말 최대 10표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통과되더라도 간신히 박빙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투표 현장에 참여한다면 제가 보기엔 상당히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탄핵 가결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찬성표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번에는 왜 여당이 당론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나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권 대표가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다면은 그게 비밀 투표거든요. 일단 들어가면은 당론이 어떻게 정해지든 간에 찬성 혹은 반대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의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죠. 예, 비밀 투표요. 그러니까 무기명이 기명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의원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알 수 없는 수가 겁니다. 없죠. 네. 그런데 일단 본회의장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면 저는 그 이탈표가 여당의 이탈표가 훨씬 더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주셨는데 지금 아직 그 투표에 참여한다는 결론은 났지만 당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결론은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론은 현재까지도 부결입니다. 네, 어제도 부결이었고 오늘까지도 현재로서는 당론이 부결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저는 그것까지 바뀌는 건 조금은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에 여전히 물론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바꾼 것도 있고 두 번째는 12월 12일 날 있었던 대통령 담화가 사실은 여당 내 분위기, 국민적 분노도 촉발시켰지만 여당 내 분위기도 상당히 악화시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토론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지자 당론을 바꾸자는 의견이 있을 텐데 3분의 2 이상의 그 동의를 얻어서 바꾸기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권성동 원내대표가 현실적인 방안은 강제 당론이 아니라 권고적 당론. 당론은 반대지만 본인의 투표를 강제할 수는 없다. 이미 그런 식으로 일부 언론에 그 권성동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이탈표, 그러니까 찬성표도 많고 기권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의외로 저는 반대표가 60표 미만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60표 미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찬성이 한 20표 정도. 그다음에 그 기권도 한 그 정도 나온 거 감안하면 반대표는 한 60여 표 정도 선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 여당에서 당론을 뭐로 정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당 의원들도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기로 했다면 이게 무기명 투표고 그래서 여당 의원들 각자가 그
탄핵 소추안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탄핵 가결의 찬성표가 여당 안에서도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우리 헌법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네네, 우리 중요한 헌법 얘기입니다. 네.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국회, 따라. 예, 네. 국회의원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장안에 입장하는 한 의원들은 과연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는 것이 국가 이익을 위하는 것인지 혹은 반대해서 부결시키는 것이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양심에 따라 이제 고려해서 고민해서 결정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헌법 46조 2항의 이 규정에 따를 것 같으면 저는 이 탄핵 소추안 가결에 찬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상황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언이 있었거든요. 어떤 얘기했는지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 이후 있었던 발언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운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역사적 관점 그리고 국가적 관점에서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 또는 우리 이 국민들의 열망이자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켜내는 이 탄핵에 불참하는 것 또는 반대하는 것, 이것은 결국 역사에 기록되고 또 여러분께서 영원히 책임져야 될 일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이 역사의 물길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 그 이탈표, 그러니까 가결표 던질 국민의힘 의원들 표 계산이 완료됐다고는 하시는데 좀 몇 표 정도 예상하세요? 알 수 없지요. 그분들이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행동할 것인지 그야말로 사리사욕, 당략을 위해서 행동할 것인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네, 이재명 대표의 얘기 듣고 왔습니다. 결국 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표결을 이제 촉구하는 탄핵 표결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고민 깊을 것 같아요. 네. 좀 얘기를 좀 나눠보셨습니까? 네, 몇 분하고 소통도 해봤고요. 네. 개인적으로 그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업무를 정지시켜야 되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더라고요. 아, 이견은 없다. 예, 네. 많은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 입장을 안 밝힌 의원들도, 근데 다만 이제 당의 입장을 자꾸 이제 말씀하시면서 주저하시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워낙 국민적 어떤 비판 여론이 높으니까 대외 활동을 거의 못 하세요. 흔히 얘기해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불편하고, 지인들을 만나도 얘기하고, 길거리에 다니다가 누구 만나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으니까 아마 여러 군데에서 빨리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국민의힘도 뭔가 다른 활로를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는 국민의 입장은 당론을 바꿔서 자유투표로 가는 것까지 어렵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당론은 반대인데 찬성표를 던져도 문제 삼지 않는 권고적 당론 정도로 후퇴한다면 사실상 저는 이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는 것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토로한다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고 다니기 힘들고 예. 밖에서 거리를 다니기도 힘들고 예. 이렇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 자기 지역구 사무실 앞에 지역 시민들이 모여서 계속 반대 시위하고 비판하고 뭐 여러 가지 조화도 지금 사무실에 가고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자신들의 가족들까지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갖고 있는 이 개인적 고뇌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이곳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집회에 나오신 분들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예. 근데 결국 말씀 들어보면 이 소리가 이렇게 공허한 메아리는 아니다.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제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유추해 보면요. 그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에 주저했다가 그때 그 탄핵을 전후해서 국민적 촛불 시위가 그 100만 명이 넘어서고 그 광화문 광장에서 그리고 이 국회를 포위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오시고 하는 순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새누리당이었죠. 네. 새누리당 의원들이 더 이상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국민을 이기는 정치가 없고 국민의 그 요구를 원칙과 기준으로 삼아야만 그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지금 오늘 상당히 추운데 지금 나오고 계시거든요. 이게 이분들이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예. 볼 수밖에 없겠네요. 교수님 아까 헌법을 얘기하셨어요. 네. 국민은 이제 양심에 따라 네. 해야 된다. 이렇게 국가 말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그렇죠. 따라. 그 기준으로 네. 삼는다면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도 결국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지난주에는 어떤 상황이었죠?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 지난주에는 여당 의원들이 이제 탄핵 가결에 반대 표를 던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게 또 그 뭐냐면 그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가지고 일체 이제 앞으로의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해서는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어요. 뒤로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던 거죠. 그리고 본인은 내정, 외교 일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안 하고 이선으로 물러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여당에게 이제 무게 중심이 실리는구나. 그래서 아마 여당 의원들이 잘 이제 이 현안을 잘 수습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일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막은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그 말이 사실은 거짓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가지고 허언이었던 게 드러난 거죠. 그렇죠. 여당에게 뭐 하나 위임한 것도 없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인사권 같은 거 계속 행사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 스스로도 지금 대통령의 그 말이 이 지난주에 탄핵 소추안 가결을 막기 위한 거짓말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또 그 지난 일주일 사이에 지역구 주민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 얼마나 또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라고 그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그러한 국민적 압박 또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한동훈 대표의 발언도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저께 이제 이틀 전에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다음에 어제는 조용했어요. 어제는 거의 발언이 나오지 않고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뭐라고 했냐면요. 오늘은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 결국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탄핵 찬성의 뜻을 밝혔거든요.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저께 한동훈 대표가 여당 의원총회에서 이런 뜻을 밝혔을 때 난리였습니다. 예. 뭐 고성이 쏟아지고 그만해라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 한동훈 대표의 입장 변화 이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은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사실 오락가락했죠. 이렇게 비상경을 막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고 국민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다 했는데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사실 헌법에도 그다음에 법률에도 근거하지 않은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 간에 마치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혼선을 빚었고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의 탄핵이 지난주에 안 된 것도 그러한 질서 있는 퇴진 얘기하면서 탄핵보다는 다른 방안을 찾아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혼란에 빠졌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고 그다음에 특히 12월 12일 담화가 국민 여론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죠. 전혀 자신의 잘못보다는 도리어 광장에 싸움을 부추기고 국론을 가르는
이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특정 정파의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서 안 된다고 아마 한동훈 대표도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런 입장을 발표하는 순간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국민 자신들의 당 대표까지 이렇게 나서는 마당에 국민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일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한다고 해서 당의 윤리위나 또는 당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징계하거나 어떤 다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당대표가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본인은 표를 갖고 있지 않고 국민의힘의 친한파가 다수를 이루는 건 아니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으로 중도적 입장 또는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오락가락했다 이런 얘기 사실 많이 나왔죠.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여러 번의 입장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스텝이 꼬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장면이 결국 이제 한덕수 총리와 함께 나와서 네네. 이제 그 전국 수습 방안을 발표했는데 네. 그것이 여러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 방안이 결국은 이제 실현되지도 않았고 네. 이제 윤 대통령은 그럴 뜻도 없었고 네. 이렇게 된 건데 네. 그 방안 나왔을 때 네. 법학자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때도 제가 MBC에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이 가지는 권력을 대통령에게 선거를 통해서 위임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할 때 대통령 윤석열에게만 위임한 거지 그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위임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때 발표한 담화는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의미가 없었다. 애초에 의미가 없었고 그런데 그 담화조차도 사실은 대통령이 권한을 위임할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인사권을 행사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볼 거는 한동훈 대표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변하지 않은 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그때도 담화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간 거였죠. 인정을 하고 넘어갔는데 그때는 그래서 여당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신 행사하고 대통령이 약속했겠죠. 독대를 하면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거죠. 네. 계속. 그러니까 애초에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을 자격이 없고 또 윤 대통령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다른 당대표나 국무총리에게 위임할 그런 법적 근거, 헌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만 어떻게 속은 셈이 된 거죠. 어떻게 네. 보면. 예. 그리고 지금 와서 다시 이제 탄핵에 이제 찬성하기로 하는 당론을 제안 드린다라고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한동훈 대표의 그런 말을 따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들 각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저는 그 탄핵 소추안에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동훈 대표는 늦었습니다. 이제 이미 영향력은 없어졌다. 없다고 저는 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이제 중간에 입장이 좀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네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은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순간 윤 대통령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좀 그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 알려진 거로는 지금까지 이제 담화 발표 이후에 계속 한남동 관저에 있다. 거기서 있고 대통령실은 비상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만약 탄핵이 가결이 된다면 윤 대통령의 태도, 입장 어떻게 될까요?
이미 사실상 그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본인의 어떤 향후 대응이나 입장을 밝힌 바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담화 내용의 핵심은 사실상 저는 변론 보고서를 읽는 줄 알았습니다. 변론 그 법정에서 나의 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 변론서를 마치 읽는 것처럼 장황하게 내용을 설명을 했고, 두 번째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지지층, 그러니까 일부 강성 지지층에게 싸워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여의도 현장이나 광화문 현장이 양쪽이 탄핵 찬반 지금 일부 숫자는 찬성에 비해서 적지만 어쨌든 나와서 이 사람들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론 분열을 요구하면서 싸워달라고 요구한 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법리 다툼과 함께 계속 자기의 지지층을 에게 싸움을 강요할 어떤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문제에 가서 따져볼 내용이 있다고 보는 건 이제 내란죄 문제와 관련돼서 최근에 재미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그리고 그 전날 윤상현 의원의 국회에서의 질의 내용, 그리고 중앙대 법학 교수의 내용들, 이 세 가지가 일반되게 사실은 지난 90년대 전두환 대법원 판결 당시에 기각되었던 내용을 갖고 다시 끌고 와서 내란죄,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내란죄의 대상이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지금 동시에 제시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런 것들이 지금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고 계속 국민의힘 일부 친윤파 의원들한테 전파되고 있는 걸 봐서는 대통령은 법적 싸움과 함께 광장에서의 지지층을 어떤 격동시키는 방향으로 자신의 정책 입지를 또 한편에서 강화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태도죠. 네. 결국 지금 윤 대통령은 법적 싸움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지난 담화를 보면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과연 정말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그 이후에 헌재 심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헌재는요, 신속하게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집중 심리를 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헌법재판소는 일단 이게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나면 이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이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이 소추 의결서 정본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됩니다. 시간이 되는데,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 사건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모든 사건을 180일 이내로 종국 결정, 즉 최종 결정을 내려라 하고 있지만 180일까지도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잠시 지금 좀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한번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의도 상황입니다. 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시민들이 모여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깃발들이 보입니다. 깃발들이 보이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깃발이라고 하면 이제 정말 유명한 노조라든지 그런 이제 유명한 집단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 그 깃발들 내용을 잘 보면 굉장히 좀 재치 있는 그런 깃발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노조 관계자라든지 여러 단체분들도 나왔지만 일반 시민들도 각자 자기가 재치 있게 여러 가지 깃발을 만들어서 나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민들의 참여가 자발적인 참여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외신에도 이미 많이 보도됐는데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외국인들은 신기하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면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 흔히 친위쿠데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비상계엄 친위쿠데타가 발동되고 나면 대부분이 유혈 사태들이 발생하고, 또 시민들이 단순히 이렇게 많이 모이면 시위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에는 이제 폭동 같은 것도 해서 일부 상가가 침탈되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다른 국가에서 발생하는데,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질서를 지켜주시고 또 시위가 끝나고 나면 여러 확인했겠지만 시위 현장이 깔끔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던 쓰레기나 이런 걸 다 스스로 청소하시고 네. 그리고 이번에 시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 특히 2030 여성분들의 참여가 많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자유롭고 그다음에 질서 있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우리 K-팝 스타들의 응원봉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까지 네. 많이 동원되면서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상당히 독특하고 어떤 면에서는 유쾌한 시위 문화를 또 하나 보여주는 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곳 스튜디오를 들어오기 전에 이제 여의도 일대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국회 정면이죠. 국회 정면의 모습이 지금 시민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국회 앞대로 왼쪽, 오른쪽 또 국회 건너편 온 그 거리가 다 시민들로 지금 채워져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시위의 가장 상징적인 것 하면은 응원봉 아니겠습니까? 네, 응원봉이 다 K-팝 그 팬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게 이번 시위 현장에 등장을 했어요. 이런 평화적인 시위,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쾌한 시위,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죠. 네,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시다. 네. 특히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광화문 앞에 많은 국민들이 모이셔서 그렇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을 외쳤는데요. 그때도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아주 질서 있고 평화로운 그러한 집회였다. 네. 그래서 사실은 한 명의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엄숙한 일인데 해외에서 보면은 그런 시위는 보면 진짜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네,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공포스럽고 무서운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성숙한 민주의식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저렇게 야광봉을 들고 네. 이렇게 또 콘서트도 중간중간에 열고 네. 이렇게 정말 평화로운 상황에서 질서 있게 네.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저런 모습에서 저는 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대단하다. 네. 대단히 훌륭하시다. 특히 저는 이 지금 국회 앞에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 앞으로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앞으로도 저분들에 의해서 더더욱 더 성숙하고 발전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이번 그 시위에서 이번 집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MZ 세대예요. 이 젊은 20대, 30대 이런 젊은 사람들, 특히 뭐 10대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넘어서 이번 집회를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사표시를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80년대, 90년대 소위 운동권이라고 해서 운동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일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부정적 시각도 있었죠. 근데 그러나 그 세대가 했던 그 시기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실제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들이 마치 주어진 것처럼 인식을 했다가 영화에서 봤던 비상계엄과 그 군사 쿠데타가 현장에서 그 실시간으로 목격을 하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민주주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그다음에 이러한 민주적 권한들이 사실상 많은 분들이 피 흘리고 그다음에 싸워온 투쟁의 결과였던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장에서의 체험과 참여를 통해서 느끼는 건데 저는 이번 어떤 의미에서는 역설적이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 막는 과정에서 이 젊은 세대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그 자각하는 시민적 권리를 인식하는 그런 중요한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번 집회를 보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우리 젊은 세대를 다시 봤다. 네, 그동안 사실 MZ세대라고 하면 뭐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었어요. 이게 기성세대가 보기에 너무 뭐 자기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 너무 자유로운 거 아니냐. 너무 개성만 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면 우리 지금 젊은 세대는 개성은 개성대로 추구하되 또 시민의 의무, 시민의 역할은 역할대로 또 오히려 개성 있게 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런 그 시민들의 의식,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20대, 30대 젊은 세대가 이렇게 된 데에는 그런 민주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체화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주 의식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직업이 대학 교수라서 아무래도 그러시죠. 네. 예, 대학에서 젊은 이제 대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요. 제가 요즘 대학생들 보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아, 많이 바뀌었다. 바뀌었다는 걸 느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그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이런 발전을 이룩하면서 굉장히 그 지금 젊은 세대들의 민주의식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젊은 학생들을 대하고 말을 해보면 이 학생들은요 정말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어긋나면은 권위를 부정해 버립니다. 그게 누구라 하더라도 심지어 교수도요. 아, 예. 근데 과거에는 그래도 어떤 권위에 대한 순종 뭐 그런 것이 저희들 기성세대에는 있었다면 지금 젊은 세대는 권위에 대한 순종보다도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권위도 부정해버리는 그러한 성숙된 민주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면 60대 이상에서는 국가 뭐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했고요. 한 지금 50대 정도로 가면 국민이었다면 이제 40, 50대, 40대로 내려면 시민이었다면 지금 2030 세대에서는 개인이 훨씬 더 중요한 건 맞는데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개인적 권리, 나의 자유로운 선택, 나의 그 일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굉장히 그 이 MZ 세대, 2030 세대가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2030 세대가 공동체보다 너무 개인만 생각하는 것 아니야 이런 비판적 여론이 좀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 개인적 삶과 그 국가 권력, 공동체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줄 때에는 가장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세대였다는 걸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시민적 권리와 인권,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함부로 침해해서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 학습했고 생활 속에서 인지했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시도, 그다음에 소위 그 친위 쿠데타 시도가 좌절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거는 제가 더 어디서도 느꼈냐면 젊은 장병들, 군경에 있는 젊은 장병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 현장에 나온 분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을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세월호 참사를 겪었고 20대가 돼서 이태원 참사를 겪었고 또 최수근 상병 사건을 내가 목격했다. 이것들을 보면서 내가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이 자리에 오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 지금 젊은 세대가 성장하면서 겪었던 그 사회의 부조리, 그것도 결국 이분들이 이 민주의식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 그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그 최상병 네.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은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국가의 일차적인 그 목표가 뭡니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 안전, 자유를 확보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호에서도 국가가 그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많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 자기 또래 젊은 이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국가가 아무 그러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못하는 것을 보고 분노가 일었고 그 이후에도 이태원이라든지 최상병 사건에도 그런 분노가 이어졌고 계속 젊은 세대들은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왜 내가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게 했는지 왜냐?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전혀 보장해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하는 대통령인데 왜 저럴까?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뭔가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게 이렇게 집회 참여라든지 이런 것으로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보면서 이렇게 많은 젊은 세대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는 사실은 이번 내란 사태가 결정적이지만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 하나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부조리가 켜켜이 쌓여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지금 20대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겪고 같은 세대, 같은 친구들이 이런 참사를 겪은 걸 눈앞에서 목격했고 그것이 지금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진실 규명되지 않고 더 분노하게 한 건 책임자들이 누구 하나 책임을 안 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번에 이상민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렇게 서울 도심에서 그 생떼 같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책임지지 않았어요.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이제서야 물러났고 대통령은 이제서야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이제 퇴임을 제거해줬고, 예. 그러면서 심지어 이상민 장관은 물러나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정말 제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셔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제가 이제 원내대표 할 때 이태원 특별법을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 처리를 했었죠. 이태원 특별법을요. 여러 차례 유가족분들하고 제가 그 추모 현장에도 갔었고 유가족분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그분들의 그 궁금증은 그거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어떠한 뭐 테러도 있지 않았는데 160명 가까운 분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러면은 그 법적 책임을 떠나서 그 당시에 그 어떤 정치 도의적 책임을 가진 분들이 사죄하고 직을 물러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과거에 우리 정치사를 보면 장관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분들이 꼭 법적 책임이 있어야만 물러나지 않고요.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때 이걸 제가 지켜야 했었는데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뜻으로 사죄를 하고 자리를 물러난 반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한 질문할 때마다 항상 먼저 내건 게 법적으로 문제가 뭐냐를 따졌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정치 이전에 법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검사 시절의 것을 계속 강조했던 것이죠. 이번에 2030 세대들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월호, 그다음에 이태원, 그리고 그 최수근 상병과의 그 공통점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 윤석열 정부 떠나서 우리 전체 기성세대의 책임도 있는데요.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바로잡는 그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